탐정의 이메일이라는 게 좀 수상쩍지 않아요? 신종 피싱 아닐까? 가난한 시인을 유인하고 납치해서 누가 무슨 이득을 보겠어? 전화번호도 없어요? 안 적어놨네. 이메일만 있어. 그는 다음날 오전에야 돌아왔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집으로 불쑥 들어오는 그의 손에는 연보랏빛 단지가 들려 있었다. 유골 단지임이 분명했다.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팔을 뻗어 단지를 받아들었다. 그는 온몸에 진이 빠진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뭐 좀 줄까? 혹시 독한 술 좀 있어요? 그는 스카치 위스키를 더블로 들이켰다. 그는 좀 달라져 있었다. 전날 아침 집을 나설 때의 그가 아니었다. 무엇 때문이라고 딱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인가 생각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적의 돌연한 기습에 맞서 격렬한 전투를 치르다 지원 병력의 도착으로 겨우 한숨 돌린 병사 같은 태도가 있었다. 어설픈 농담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보려던 전날의 그는 온데간데 없었다. 두 잔의 스카치 위스키를 연거푸 스트레이트로 마신 그가 갑자기 미친 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플러싱에는 처음이었다. 동아시아 이민자들이 모여 산다는 것만 들어 알고 있을 뿐이었다. 출장 왔을 때는 맨하튼에 묵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지하철을 여러 차례 갈아타고 플러싱에 도착했다. 역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여기가 중국이 아닌가 잠깐 어리둥절했다. 인도를 슬금슬금 먹어 들어오는 입간판과 매대, 요란하게 떠들며 지나가는 중국인 무리, 공격적으로 전단지를 나눠주는 호객꾼들, 고추기름에 채소를 볶는 냄새,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붉은 소방차만이 거기가 뉴욕임을 알려주었다. 그는 노던 블러바드를 향해 걸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금은방 앞에서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우리는 금을 산다라는 한글 문구가 그의 시선을 잡아끌었기 때문이다. 가게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금을 매입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구글 번역으로 돌린 건가? 그가 타고 온 지하철 안에도 뉴욕시 교통당국이 붙인 어색한 한글 안내문이 있었다. 분주하더라도 안전하게 승차해야 한다. 더 심한 문구도 있었다. 열차 서핑을 하다가는 만신창이가 되어 사망할 수가 있다. 그는 붉은 펜을 꺼내들고 교정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죽은 아버지의 유골 같은 복잡한 문제는 잊고 책상 앞에 앉아 잘못된 문구나 고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새 탐정이 알려준 주소지 앞에 도착해 있었다. 아이폰에 받아둔 구글 맵을 따라가니 실수가 없었다. 우주의 인공위성이 자신을 죽은 아버지에게로 인도했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에 신은 없다. 우주 공간으로 올라간 유리 가가린이 말했었지. 신은 없지만 아버지는 있어. 위성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 그는 벨을 눌렀다. 여자가 나왔다. 피부가 흑단처럼 까만 흑인으로 생각보다 아주 젊었다. 키도 크고 날씬했다. 당연히 그는 잘못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자가 말했다. 한국에서 온 피터의 아들이군요. 그렇죠? 들어와요. 집안은 어두웠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눈이 천천히 암수능을 시작했다. 싸구려 향초를 피워놓은 것 같은 냄새가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다. 집은 소박했다. 벽에는 조잡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1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 있었다. 여자는 와인을 내왔다. 그녀의 이름은 알렉스 화이트였다. 자메이카에서 이민을 왔다고 했다.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그는 내 파트너였어요. 파트너라는 말이 잘 와닿지는 않았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알렉스는 구두 상자 하나를 들고 왔다. 알렉스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둘은 한 침대에 누워있기도 하고
플로리다쯤으로 보이는 휴양지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기도 했다. 사진 속의 피터는 건강해 보였다. 가슴 근육은 젊은 지훈의 것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았고 평생 여자들에게 사랑받은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자신감이 카메라 렌즈를 향해 육박해오고 있었다. 깨끗하게 빡빡 밀어버린 둥근 머리에서는 광채가 났다. 세렝게티 평원에서 느긋하게 제 발을 핥고 있는 사자를 연상시켰다. 여유, 숨겨진 공격성, 대담한 교활함 같은 것들. 피터는 멋진 남자였어요. 알렉스가 꿈꾸듯이 말했다. 만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알렉스는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말했다. 한 2년? 2년밖에 안 됐다고요? 왜요? 2년이면 긴 시간이에요. 왜 돌아가셨나요? 암이었어요. 무슨 암이었나요? 그건 지훈에게도 중요한 정보였다. 언젠가부터 의사들은 그에게 가족의 병력을 묻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유방암이었다. 아버지마저 암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말대로 그를 임신했을 당시 아버지가 24이었다면 아직 환갑도 안 된 나이에 간 것이다. 췌장암. 진단받고 2달도 못 살았어요. 알렉스가 유골단지를 가져왔다. 가져가실 게 이것밖에 없네요. 피터는 멋진 남자였지만 재산은 없어요. 내가 들은 바로는 평생을 여자들에게 얹혀 살았대요.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젊고 아름다운데 왜 아버지 같은 늙은 남자와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아버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었냐는 겁니다. 가난하기까지 했는데. 고마워요. 하지만 몇 가지 교정할 게 있어요. 첫째, 나는 젊고 아름답지 않아요. 전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해도 나도 좀 쓸만했죠. 이 집은 원래 전 남편 것이었어요. 처음 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몸뚱어리 하나밖에 없는 깜둥이 계집애였다고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젊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 피터는 별로 늙어 보이지 않았어요. 동양 사람들은 나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는 언제나 기운이 넘치는 남자였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 같은 아들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내 말은 아버지의 어떤 점이 당신을 잡아 끌었냐는 거예요. 피터는... 알렉스는 골똘히 생각을 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고귀해요. 알렉스는 노블이라는 단어를 썼다. 고귀하다고요? 혈통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품이 있었어요. 당신 집안이 로열 패밀리라면서요. 아버지가 이씨인 것은 맞지만 왕가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었다. 그의 성은 김씨로 엄마의 성을 따른 것이었다. 알렉스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신을 몰락한 조선 왕실의 후손이며 그 때문에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다고 한다. 왕조를 싫어하는 군사독재 정부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왔다고. 결국 한국 사람들은 왕을 필요로 할 거라고 말하곤 했어요. 2000년 동안 왕이 통치하던 나라는 결국 왕조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여기서 무슨 일을 했나요? 화가라고 들었는데요. 화가요? 비슷한 거죠. 알렉스가 배시시 웃었다. 비슷한 거라고요? 그는 죽은 사람들을 메이크업하는 일을 했어요. 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있지만 좀 다르죠. 여기는 관을 열어놓고 조문객을 받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솜씨가 아주 좋았어요. 벌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씀씀이가 커서 버는 족족 다 써버렸지만요. 술이나 도박을 했나요? 아니요. 그는 아름다움에 투자했지요. 아름다움이라. 그림은 안 그렸나요? 나는 본 적 없어요. 알렉스는 유골단지를 지훈 쪽으로 밀었다. 그러면서 장례 비용과 탐정 고용 수수료를 달라고 했다. 그래야만 유골단지를 넘겨줄 태세였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하나도 없나요? 없어요.
알렉스는 단칼에 잘라 말했다. 조금 전 추억을 나눌 때와는 완연히 다른 태도였다. 그런 눈으로 둘러볼 것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집은 내 거니까요. 피터는 브롱크스의 다른 여자 집에 살다가 이리로 옮겨왔답니다. 그제서야 알렉스가 탐정을 고용해 미국으로 불러들인 이유를 알았다. 그녀는 장례를 치렀고 그 비용을 정산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지갑을 꺼냈다. 현금은 충분하지 않았다. 알렉스가 집에서 멀지 않은 주유소에 현금 지급기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현금 다발을 받자 알렉스의 표정이 환해졌다. 아참, 옷이 있어요. 그건 가져가요. 알렉스가 그를 2층으로 데려갔다. 옷장을 열자 양복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다. 아름다움에 투자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저는 필요가 없어요. 그가 말했다. 그럼 전부 구세군 자선 상점에 기부해도 돼요? 잠깐만요. 그는 옷걸이에 걸린 옷들을 손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좋았다. 보드랍고 촘촘하면서 단단하다는 인상이었다. 아버지의 살이 닿았던 옷이라는 점도 마음을 끌었다. 다는 못 가져가겠고 몇 벌은 가져갈게요. 그래도 유품이니까. 그래요. 어차피 나는 상관없어요. 참, 아랫서랍에 그의 속옷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벨소리가 들렸다. 알렉스가 내려갔다가 금세 다시 뛰어 올라왔다. 잠깐 내려와 봐요. 조금 전까지 지훈이 앉아있던 거실 소파에 젊은 동양 남자가 앉아있었다. 위아래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는 데다가 체구도 비슷해 마치 조금 전에 자기 모습을 유체이탈을 통해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남자 역시 계단을 내려오는 지훈에게 이상한 기분을 느꼈음이 분명했다.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알렉스가 둘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리려는 미식축구 심판처럼 팔을 양쪽으로 벌렸다. 지훈, 이쪽도 탐정에게서 연락을 받았대요.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알렉스가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더니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탐정은 한국 쪽 파트너에게 일을 맡겼던 모양이에요. 수배는 한국 쪽에서 하고 공식 이메일은 탐정 사무소에서 보냈대요. 한국 쪽에서 알려준 곳으로 몇 군데 보내기는 했지만 이렇게 둘이나 올 줄은 몰랐대요. 한국에는 탐정이 없어요. 지훈이 뚱하게 말했다. 그러자 어정쩡하게 서 있던 남자가 말했다. 심부름센터 같은 거겠죠.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불법이긴 하지만. 지훈은 남자에게 악수를 청했다. 남자 역시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둘의 어머니는 이름이 모두 김희경이었다. 흔한 이름이었다. 둘은 모두 서울에서 미술을 전공한 김희경이라는 여자의 1980년생 아들이었다. 공교롭게도 둘의 어머니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 피터라는 남자가 김희경이라는 미대생 2명과 동시에 사귀어 같은 해에 두 여자에게서 모두 아들을 얻은 게 아니라면 둘 중 하나는 그와 무관했다. 탐정은 이 사태가 자기들 책임은 아니라면서 이메일 하단에 단서 조항이 있었다네요. 이 이메일이 유전적으로 당신이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라고. 남자는 알렉스의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지훈이 한국말로 통역해 주었다. 남자는 고맙다고 말했다. 지훈이 명함을 건넸다. 저는 출판 일을 합니다. 남자도 명함을 꺼냈다. 그는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몇 주는 걸린다던데요. 알렉스가 말했다. 두 사람 다 곧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끝난 후에 다시 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론 없는 대화는 저녁 식탁으로까지 이어졌다. 알렉스는 캘리포니아산 멜롯을 한 병 땄다. 메인은 보헤미안 스테이크였다. 오븐에서 구운 이 감자 맛있네요. 남자가 말했다. 서로 닮은 두 사람이 식탁에 같이 앉아있으니 두 사람 형제 같아요. 알렉스가 말했다. 동양 사람들 얼굴을 잘 구별 못하겠더라고요. 다 비슷해 보여요. 남자가 지훈을 힐끔거렸다. 지훈이 그에게 물었다. 생전 함께 살아보지도 못한 아버지의 유골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그러게요. 얼굴도 모르는데. 그럼 일단 제가 가져갈까요? 그건 안 되죠. 남자는 의외로 강하게 반발했다. 왜요? 저도 일껏 연간해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런 겉도는 대화가 반복되고 있을 때 알렉스가 안을 냈다. 좀 바보 같은 말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두 사람 피터의 양복을 입어보는 게 어때요? 피터가 오래전에 아마 10년도 더 전에 맞췄을지도 모르는 옷인데 그걸 입어보고 더 잘 맞는 사람이 일단 유고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 유전자 검사를 해요.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둘은 알렉스의 중재에 따랐다. 알렉스가 양복을 한 벌 가지고 내려왔다. 안감을 보니 이탈리아산 고급 정장이었다.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윤기가 자르르했다. 유골이 아니라 그걸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우는 스카치 위스키를 입안으로 털어넣으며 쓸쓸하게 말했다. 먼저 남자의 옷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갈아입고 나왔다. 알렉스가 날카로운 눈으로 살펴보더니 어때요? 팔이 좀 짧은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지훈에게 물었다. 좀 작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아주 잘 맞는 건데요? 남자가 항의했다. 이어 지훈이 그 정장을 입었다. 재킷을 걸치는 순간 딱 감이 오더라고요. 바지의 허리 사이즈까지 딱 맞았어요. 입고 나가니까 게임 오버.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승부가 끝났다는 걸 안 거죠. 특히 알렉스의 그 눈빛은 정말 죽은 애인을 다시 보는 것 같았나 봐요. 여자들한테 그런 눈빛을 받고 살았었다니 피터라는 그 남자 정말 부러웠어요. 지훈이 마치 그 순간을 재현하려는 듯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아내와 내 앞에서 마치 패션 모델처럼 유연하게 한 바퀴를 돌았다. 그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나는 그의 옷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냥 사람이 조금 달라졌다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가 입은 정장을 자세히 살폈다. 아침에 입고 나간 옷과 색조는 비슷했지만 조금 더 진청색 쪽에 가까웠다. 마틴 스코세이지의 좋은 친구들에 나오면 그대로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으로 갑옷처럼 단단하게 상체를 감싸고 있었다. 몸에 굴곡에 타이트하게 잘 맞아떨어지면서도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예컨대 당장 옆 사람과 주먹질을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알렉스에게도 주고 우리 둘도 나눠 가졌지요. 유골분도 조금 나눠줬어요. 그 친구 그것들을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 바로 가버리더군요. 그의 말이 이어졌다. 서울에 돌아가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려고요. 그 친구도 그 친구대로 하겠지요. 혹시 몰라서 피터의 칫솔도 가져왔어요. 미드에서 보니까 칫솔에서도 유전자를 검출해내더라고요. 만약 아니라고 판정이 난다면? 그 친구에게 보내야지요. 남의 아버지 유골 갖고 있어봤자 뭐하겠어요. 그 정장은? 지우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어떤 옷과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 매우 굳건하다. 그런데 어제는 어디서 주무신 거예요? 아내가 물었다. 지우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출판사의 구석진 책상에 앉아 하루 종일 범죄 소설을 편집하는 이 시인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좀 섬뜩한 생각이 들어 나도 입을 다물었다. 그가 짐을 챙겨 JFK 공항으로 떠난 후 아내는 전에 없던 규모의 대청소를 했다. 마치 그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리겠다는 듯이.